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뭔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데 이게 또 묘하게 연결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보였어요. 하나는 실리콘밸리의 왕좌를 뒤흔드는 기술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계 강대국들이 벌이는 정말 한 수 한 수가 살얼음판 같은 그런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에요. 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죠. 한쪽에서는 뭐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이 벌이는 힘겨루기, 그 아주 속 깊은 계산법을 엿볼 수 있어요. 이 기술 전쟁과 영토 전쟁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그 지각 변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7년 만에 시가총액으로 애플을 앞섰다는 건 이건 정말 거대한 사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파벳이 3조 8,800억 달러, 애플이 3조 8,400억 달러. 단순히 숫자 하나, 순위 하나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서 시장의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지난 10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애플의 성공 공식이 있잖아요. 네, 있죠. 손에 잡히는 완벽한 하드웨어. 예를 들면 뭐 폴더블 아이폰이나 새로운 홈패드 같은 것들이죠. 예측 가능한 것들. 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길. 그렇죠. 아이폰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냥 보증수표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알파벳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알파벳은 지금 당장 돈이 될지 불확실한 곳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최첨단 AI 모델 경쟁에서 오픈 AI를 압도하겠다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운전사 없는 로보택시, 웨이모 있잖아요. 네네, 웨이모. 이걸 계속 확대하고 있죠.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직 낯설고 심지어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현명한 베팅일까요? 웨이모 로보택시는 아직도 돈 먹는 함하고 AI 기술은 또 언제 규제 철퇴를 맞을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수십억 개의 기기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애플의 전략이 더 안전하고 똑똑한 거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흥미로운 거죠.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완벽한 제품보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에 돈을 걸겠다. 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죠. 우리가 알던 블루칩 우량주의 정의가 우리 눈앞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사에서도 이 현상을 불안하다, 언셀링하다고 표현했는데 투자자들도 알파벳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는 뜻이겠죠. 알파벳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혁신에 베팅해서 애플을 이겼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 혁신도 결국은 그걸 뒷받침하는 어마어마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AI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칩 시장에서는 더 피 튀기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심장부에서 빅딜이 터졌죠.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그로크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인수 금액이 무려 200억 달러예요. 200억 달러요?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죠?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통째로 사거나 나사의 1년 예산에 가까운 돈 아닌가요? 정말 엄청난 금액을 칩회사 하나에 쏟아부은 거네요. 아니, 이미 GPU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왜 이런 도박을 한 거죠? 여기서 AI의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이해해야 해요. 바로 학습, 트레이닝과 추론, 인퍼런스입니다. 학습과 추론? 네, 비유하자면 학습은 세상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통째로 외워서 지식을 쌓는 과정이에요. 엄청난 시간과 연산 능력이 필요하죠. 엔비디아의 GPU는 이 분야의 절대 강자였어요. 유연하고 강력해서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 다 흡수할 수 있었죠. 도서관을 통째로 삼키는 괴물이군요. 그럼 추론은 뭔가요? 추론은 그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순발력 테스트 같은 거예요. 순발력? 네,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능력과는 전혀 다르죠. 여기서는 유연성보다 압도적인 속도와 전력 효율성이 중요해요.
그로크가 만든 LPU, 즉 언어 처리 장치는 바로 이 추론이라는 순발력 테스트에 특화된 칩인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기가 도서관의 왕인 건 알지만 앞으로는 퀴즈쇼의 왕이 진짜 승자가 될 거라고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퀴즈쇼 챔피언을 미리 돈으로 사버린 거고요. 정확해요. 젠슨 황은 체스 챔피언 같아요. 남들이 지금 당장 눈앞의 전투에 집중할 때 그는 이미 서너 수 앞을 내다보고 판을 새로 짜는 거죠. 이미 구글은 TPU, 아마존은 인퍼런시아 같은 자체 추론 칩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기사에서도 젠슨 황은 위협을 보고 이를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해요. 추론 시장이 열리면 모두가 허둥댈 때 자기는 이미 최고의 말을 손에 쥐고 있겠다는 계산이죠. 아,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독주를 계속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수라고 봐야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는 사실상 기술 패권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패권 다툼은 실리콘밸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가 단위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위험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자료에 나온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바로 그 예시 같네요. 맞아요. 기술 세계의 거대한 배팅에서 지정학의 거대한 도박으로 무대를 옮겨볼게요. 인도가 5년 만에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입찰 제한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이건 2020년 국경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진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경제 관계에 아주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죠. 당시 제재가 꽤 강력하지 않았나요? 네, 인도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규모가 7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사실상 퇴출시킨 거나 다름없었어요. 7천억 달러요? 네, 중국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려면 인도 정부 위원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5년 만에 왜 갑자기 빗장을 푸는 거죠? 단순히 국경 긴장이 완화되었다기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인, 실용적인 이유가 커요. 이 제지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부작용이요? 네, 당장 인도의 핵심 인프라 사업인 열병화 발전소 확충 프로젝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중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줄줄이 지연됐어요. 아, 자기들 발등을 찍은 셈이군요. 그렇죠.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려다가요. 여기에 최근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외부 변수까지 생겼어요. 아, 상황이 복잡하군요. 중국과 싸우자니 당장 나라 발전이 막히고 미국만 믿고 가자니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 국가적 자존심이나 이념 대결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실리가 더 급해진 거예요.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이렇게 인도가 실리를 찾아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동안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은 정말 최고조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미군이 공해상에서 러시아가 보호하던 유조선을 납포하고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네,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도노어 독트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잠시만요. 도너 독트린이라고 하셨는데 좀 어렵게 들려요. 네, 도노 독트린? 그냥 새로운 멀로 독트린 같은 건가요? 쉽게 말해서 여긴 우리 앞마당이니까 러시아는 신경 꺼라는 식의 아주 노골적인 경고장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멀로 독트린의 21세기 스테로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을 확인하고 러시아 같은 외부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아예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와, 특히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몇 안 되는 동맹인데 그 동맹의 밥줄인 유조선을 러시아 해군이 보는 앞에서 납포했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굴욕을 안긴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겠네요. 기사를 보니 그림자 함대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그림자 함대라는 것도 뭔가 비밀스러워요? 네, 섀도우 플릿. 네, 스파이 영화에 나올 법한 이름인데요. 실제로 스파이 영화처럼 움직이는 선단이에요.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몰래 팔아넘기기 위해 만든 유령 선박들이죠. 아, 유령 선박들. 네, 등록지도 불분명하고 보험도 없고 위치 추적 장치도 껐다 켰다 하면서 움직여요. 와, 지금까지는 이런 편법으로 전쟁 자금을 벌어왔는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공해상에서 보이면 바로 잡아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푸틴 정권의 가장 아픈 돈줄을 직접 겨냥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사에서 러시아 내부에 패배주의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미국이 해외에서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그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방산업체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이것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들의 주식 환매나 배당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요? 정확히는 무기 납품 성과가 개선될 때까지 제한하는 조치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국가 안보나 군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오랫동안 비판해왔어요. 네. 계약은 계속 지연되고 예산은 초과되는데 회사들은 그 와중에도 자사주를 사들이고 배당금을 나눠주면서 주주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중에 무기 제때 안 만들고 주주들 배만 불리는 건 용납 못한다. 돈잔치 그만하고 무기부터 제대로 만들어라는 최후 통첩이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영진 연봉을 500만 달러로 제한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아, 정말요? 네, 실제 행정명령은 그보다 더 정교해요. 국방부 장관에게 성과가 미달하는 기업의 임원급여를 동결할 권한을 주고 보상체계 자체를 주가 같은 단기 재무지표가 아니라 생산량 증대나 납품기간 단축 같은 실질적인 전쟁 기여도와 연동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정부가 기업의 경영 방식, 심지어 임원 보수 체계에까지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시도 같아요. 맞아요. 연방정부와의 계약 조건을 무기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매우 급진적인 접근법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국방부가 아닌 전쟁부, 워 디파트먼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쟁부. 네, 기업의 이익보다 실제 전투에 나서는 군인의 요구가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명확한 두 가지 방향이 보이네요. 네. 기술 시장은 손에 잡히는 안정적인 하드웨어에서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AI 같은 미래 기술로 무게중심을 빠르게 옮겨가고 있고요. 그렇죠. 국제정세는 경제적 실리를 따지는 냉정한 계산과 체면이나 명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골적인 과시가 뒤섞여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과 지정학, 양쪽 모두에서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시장은 고위험 혁신 기술의 미래를 걸고 있고 국가는 고위험 지정학적 도박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불확실한 배팅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에 과연 안정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